자, 세입자 모셔옵니다. 전월세 매물 늘자 더 바빠진 강남. 강남에서 전세 매매 집값도 떨어지고 매매하고 월세도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매매하고 월세도 못 구한다, 세입자도 못 구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네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뭐 작년보다는 좀 어렵지만, 팔려는 사람만 있는, 파는 사람 매물은 증가하는데 매수자가 없으니까 반토막이 났다. 그런 거네요. 결국 이 현상을 지금 계속 퍼다 나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의 방향이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린다. 집 안 팔려 이사 못 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간다. 오르든 내리든 제발 좀 이사를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하면 아이들은 크고 집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이 팔려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팔리면 이제 아빠는 지방 가서 원룸 살아야죠. 원룸 살고 엄마하고 애기들은 서울에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말 부부 이상가족 되는 거죠. 이상가족. 아니 오르고 내리고는 집을 올리고 내린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거래는 좀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는 자꾸 40% 빠진다느니 아니 뭐 계속 하락하겠다느니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표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계속 하지 말고 특히 국토부 장관님 하지 말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다. 이 지방세 안 거치면 지방 재정에도 타격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11,000원 하던 물건을 13만 4천 원으로 만들면 13만 4천 원짜리 하나 거래되면 13배의 이익이겠지만 13만 4천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혀 만 원짜리 30개 거래되는 게 한 개 거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뭔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취득세 1.1%였는데 12.4%, 13.4%인가요? 올려버리면 거래가 더 안 돼서 지방세수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리 급등 탓에 전세 대출 부담, 세입자가 되래 월세 전환은 이게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금리가 급등하면 전세 대출이 부담이 된다. 이 이야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문제인데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도 많지만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옮겨 다니시던 분이나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들이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를 내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가격이 내리고 월세가 계속 가격이 올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가보면 월세 시세는 계속 오릅니다. 매매하고 전세는 빠지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집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한 채의 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이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세 개의 거래 총량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거래도 안 되고 전세 거래가 안 되면 월세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 월세 쪽으로 몰리니까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매랑 전세 가격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는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 전세 대출 받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세 자금 대출 고정금리로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보증받아서 받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고정금리로 4.5%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을 전세 사는데 1억을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4.5%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이자를 얼마에 내야 되냐, 월세를 얼마에 내야 되냐, 몇 프로를 내야 되냐 이런 건데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6%, 5% 이렇다는 거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로 사는 게 현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월세가 더 비싼데도 이 심리적으로 대출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금리로 했을 때 한 달에 나가는 이자랑 이거를 월세로 살았을 때 나가는 월세랑 비교해가지고 고정금리로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게 더 적으면 전세로 살면 되는데 말이야. 너무 쫄아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은 군중들은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내 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별로 관심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여러분이 임대를 하고 계시면 거기 들어오시는 그 임차인 분께서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다.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려면 직접 설명하시는 것보다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랑 자산을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이 37만 가구고 부채가 69조다. 69조다. 그렇답니다. 38만 가구면 우리나라에 한 2천만 가구 정도 있는데 38만 가구면 네.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요렇게 자꾸 고위험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쓰지 말고 대출 연체율이 추이 이런 것 좀 기사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 대출 연체율이 자꾸 안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팩트는 맞죠. 팩트. 쫄리는데 사실은 맞는데 이 사실이 그래서 기사에서 제목에서 주는 공포심만큼 위험한 것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야지 이제 광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일 더 오를 것 같은데 4.65% 정기예금까지 등장. 4.65% 정기예금.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거죠. 자, 물론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긴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자세히 따져보시면 2천만 원보다 훨씬 많아도 세부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잘 한번 찾아보세요. 예. 불붙은 은행, 저축은행, 수신금리 인상 경쟁 어디까지?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 예금 이자를 더 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저축은행에 저축을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신고를 저축은행이 은행에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된다. 근데 일단 은행이 치고 나갔으니까 저축은행 금리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수신금리 인상 경제. 자, 여기서 수신이라 함은 예금이나 적금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반 고객들로부터 예금이나 적금을 받는 거. 수신. 그러면 여신은 뭐냐면 빌려주는 게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수신은 은행만 할 수 있는 거죠. 은행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예금을 받고 그걸로 대출할 수 있는 거는 은행만 할 수 있는 거고,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여신 전문 회사예요. 여신. 빌려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일반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채권 같은 걸 발행해 가지고 조달을 해서 하죠. 이런 거 알면 좋죠. 수신은 예금 적금을 받는 거고 여신은 빌려주는 거다. 그리고 은행에 맡긴 내 돈 1억까지 보호받는다. 당국 상향 검토. 이게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죠. 예금자 보호법은 이제 지금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오래됐다. 너무 2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IMF 지나고는 전부 다 한도 없이 보장을 해줬는데 그때는 이제 저축을 너무 안 하니까 저축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20년 전이야.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을 해줘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면 그래. 그 세금의 누진세율 구간 금액들 있잖아. 금액. 뭐 이렇게 세금 낼 때 이럴 때는 하나도 안 올려. 그냥 경제가 막 몇백을 성장해도 옛날 그대로야. 하나도 안 올려. 그래서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걷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보면은 예금 보호하는 것도 20년 전 기준 그대로 하고 막 대출 같은 것도 보금자리론 한도 이런 것도 15년 전 금리 그대로 기준 그대로 하고 세금 걷는 거는 막 이렇게 높여야 되는 거는 공시가격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올리고 말이죠.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예, 어쨌든 그렇다. 답답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재테크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해야 됩니까? 퇴직연금마저 마이너스 28%다. 마이너스 28%. 노후 어떻게 하냐? K 직장인의 절규. 우리가 취직을 하면은 퇴직연금을 DC나 뭐 DB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이 모양이야. 어떡하냐? 국민연금으로는 이제 짜장면 정도 사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해야 된다. 재테크의 큰 축은 주식하고 부동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